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시아 연구원의 시니어 펠로우고 성대 교수 이숙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 선거관리와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강우창 고려대 정외과 교수님하고 조영호 서강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이 연구팀에서 한국의 선거제도 또 선거관리가 신생민주주의 국가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그간 지난 몇 달간 연구를 같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우창 고대 정외과 교수님께 부탁드리는데요. 강 교수님은 주로 이제 비교정치, 선거, 정치행동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으십니다. 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를 일단 조금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일단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과 강우창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그 한국 민주주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저희가 이제 그 큰 프로젝트가 동아시아 연구원 주도로 주최로 해가지고 후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저희 분과 저희 팀은 이제 한국 품질과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그러니까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국의 성공적인 민주화의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이제 민주화 과정에 있는 나라들과 공유한다라는 게 어떤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관심을 초점을 맞춰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팀의 포커스는 그 중에서도 한국 선거 관리 부분에 좀 맞춰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를 쓰는 이 모임이 이제 저희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 팀의 이제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이숙정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오디언스가 학자들이 아니고 쉽게 읽히는 보고서, 쉽게 읽히는 리포트 형식으로 썼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한국의 선거법이라던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비법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한국 선관위 역량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쪽에 일단 가장 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보고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논의할 내용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아마 선거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실질적 민주주의는 이제 지체되고 있다는 어떤 배경, 전반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영호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한국 선거 품질의 향상,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선관위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주로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 오늘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 이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선거 품질을 향상을 위한, 한국 선거 품질을 향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좀 더 밝히는 작업, 그리고 이제 이러한 논의를 봤을 때 과연 신생민주주의 국가에게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논의를 오늘 모임을 통해서 좀 더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의 흐름상 제 생각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두 번째 그 선거 품질의 향상과 선관위 역할 쪽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논의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영호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앞부분 내용을 먼저 해주시면 그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순서상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숙정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순서가 조금 안 맞긴 한데, 조영호 교수님께서 이제 조금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그 내용에 뒤이어서 제가 준비한 내용 계속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선생님? 예. 자, 그럼 동의를 중지를 하고 일단 조영호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조용호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프로젝트에는 발표를 한번 하는 걸로 이제 제 역할이 끝나는 거였는데, 그 주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관찰자, 업저버로 이제 좀 요청을 드렸어요. 더 듣고 싶다. 그래서 저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좀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이
이 글을 드렸기 때문에 제 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지난 6월 달에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이후로 뭐 약간 이제 추가하기도 하고 뭐 좀 다듬고 그랬던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사실 이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2012년도에 한국에서 선거의 질, 선거 품질, 뭐 일렉션 퀄리티 혹은 일렉토럴 인테그리티 이런 연구를 국내에서는 좀 처음 시도했던 그 이제 관계로 제가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전남대학교 김영철 교수님과 제가 이 문제 좀 연구를 뛰어들었었는데요. 그전에는 원래 제가 이제 시빅 컬처나 뭐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 이론 일반의 이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민주주의의 대범위 이론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2012년도에 좀 그때 이제 이 비교 정치, 비교 민주주의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 대범위 이론들도 중요하지만 중범위 혹은 이제 이 중소범위의 이제 어떤 현상들도 민주화 이론으로 좀 설명해 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 김영철 선생님과 제가 뛰어들었었는데 당시 흥미로웠던 게 2012년도 대선을 앞두고 과연 한국의 이제 선거의 품질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으로는 질문을 제기했을 때 연구를 준비하고 또 실제로 프로젝트를 들어갔었는데 이제 2012년 대선 9일 앞두고 저기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속으로 좀 회제를 불렀습니다. 아, 한국 선거가 이게 잘 돼야 좋은 거지만 잘 안 될 경우에 저 연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제 증거를 이제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그 사이콜로지컬 워페어 그러니까 심리 전단이라고 하는 이제 팀에서 그 여론에 관련된 댓글을 조작하고 뭐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이제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당시 한국 선거의 품질에 대해 국제적인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때. 그리고 저희 또한 이제 저도 그 논문으로 이제 글을 몇 편 썼는데 실제로 글은 사회적인 인식은 있었는데 실제로 나온 글들은 사실상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한국 학자들이 이제 이 권위주의 80년대 권위주의 연구가 제일 인기가 있었고 90년대 민주화 연구, 2000년대 초반에 선거 연구가 이제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좀 이런 민주화의 관점에서 이제 선거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흐름이 2010년 전후에서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은 좀 사건에 비해서 이제 연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연구를 몇 편 내므로써 저도 이제 학계에 잘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당시 이제 선거 품질 연구가 비교 정책에서 이제 크게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렉션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가령 1970년대 말에도 전 세계 뭐 선거를 하는 나라가 몇십 개가 안 됐었어요. 한국도 이제 당시에는 선거를 못하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 세계적으로 90%의 국가가 이제 내셔널 일렉션을 가지고 이는 이제 권위주의자들이 이제 선거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거에 이제 일종의 좀 선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과거 이승만 정부가 이제 이 선거를 이용하듯이 혹은 박정희 정부가 이제 선거를 이용하듯이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선거 부정이라든가 선거 품질 연구에서 상당히 좋은 케이스거든요. 5, 60년대 선거를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시화된 건 1990년대 이제 들어서 과연 이제 선거가 뭐 어떻게 연구해 볼까 해서 선거 거버넌스 뭐 일렉토럴 리짐 뭐 일렉션 인바이러먼트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선거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면서 이제 규범적으로 선거가 잘 돼야지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이 이제 이 서구의 일군의 학자들이 이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선거를 잘하면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국민들이 선거를 학습하는 스쿨이 되고 뭐 일종의 이게 스피드오버가 되면서 이제 이 선거가 잘 되면 선거의 민주화 가설도 2006년에 이제 스테판 린드버그 같은 학자가 제안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요즘 생각해 보면 이제 과연 선거를 계속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좋아질까라는 데에서는 약간 회의적인 뭐 이게 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없는 나라에서는 선거를 하면 도움이 되는 거고 선거가 여러 번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정치인들의 어떤 윤리가 좋아지면 선거가 오히려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인데 그 부분은 여기 계신
김남기 교수께서 이제 2019년에 이제 관련된 글을 발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거가 여러 번 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수준 자체가 높아져야지 선거의 질도 이제 담보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연구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관심 가졌던 게 민주화 이론은 주로 뭐 베링턴 무어나 시무어 립셋이나 혹은 뭐 스테인 로칸 뭐 혹은 해리 엑스타인 이런 분들은 다 민주주의의 거시적 이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거시적 이론이 정당 정치의 발전 혹은 선거의 품질 개선 혹은 뭐 선거의 어떤 발러틸리티를 이제 이 안정시키는 문제 또 정당의 전국화 이런 문제를 좀 설명하는 것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요건들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라는 이론에 따라서 뭐 다니엘 지블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선거를 다뤘고 카르마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의 전국화를 다뤘고 이러면서 이제 이 민주화의 그랜드 이론들을 이제 미드레인지 차원에서 이제 적용해 보는 연구들이 막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2010년도에 10년대에 이제 이 선거 품질 연구 쪽으로 인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나온 용어들이 뭐 선거 품질, 선거의 뭐 진정성, 선거 부정 일렉션 프로드, 선거 부실, 몰 프랙티스, 선거 뭐 바이올런스, 보트 바잉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각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요즘에는 선거 뭐 부정 예측하는 것도 지난 총선 이후로 뭐 이렇게 논쟁이 많이 됐죠. 뭐 이제 한국 선거도 부정이었다 이런 논쟁이 나오면서 이제 예측까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뭐 선거 포렌식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선거 연구에 이제 한 획을 그으신 분은 이제 이 하버드 대학의 피파 노리스 이제 분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자금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모든 선거에 대해서 저기 유권자 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엑스퍼트 조사까지 하셔가지고 이제 이 2017년, 18년, 19년에 선거 품질에 관한 이제 세 권의 책을 캠브리지에 내면서 이 부분이 훨씬 더 이제 국제적으로 확대가 됐고 지금 여기 계시는 이제 이 세계 선관위 협의회 이쪽에서도 이제 지식이 나오고 또 IDEA나 UN이 조직한 에이스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관련 지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선거를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 중요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선거 과정, 뭐 개표 과정, 뭐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사실은 많이 중요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 경험적 연구들은 뭐 선거 품질이 나라마다 다르고 선진국들 특히 이제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좋은 반면 영미권이 좀 낮다. 남미나 아프리카 쪽에서는 선거 폭력, 뭐 선거 매수, 뭐 선거 당일날 뭐 사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아시아에서는 관저 동원 이제 많이 일어난다. 선거 부정을 일으키는 행위자들은 정부 여당인데 뭐 이들이 일으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좀 심했을 경우에는 여당 지지자들도 사실은 상당히 싫어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 60년 4.19 때 보면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4.19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실제로 여당 지지자들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추정합니다. 또 선거 부정이 있으면 뭐 내전이라든지 이제 선거당일 폭력이 일어나고 뭐 선거관리기관이 있으면 그래도 잘 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로 내무부 소속이냐 아니면 독립된 기관이냐 아니면 두 가지 합쳐서 있는 믹스드냐 이런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주로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나라에서는 좀 괜찮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이 이제 민주화 비민주 국가나 민주화 이행기에서는 좀 나타나지만 민주주의가 일정 수준에 올라온 나라에서는 좀 제한적이더라. 뭐 이런 선거 품질이 높으면 뭐 참여가 높아진다. 또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뭐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일본보다도 요즘엔 더 괜찮다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법, 제도, 실행, 조직 분야에서는 이게 특히 선거 캠페인 쪽에서는 이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편향 보도, 약소 정당의 이제 불리한 선거법 이런 것들은 좀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제 이 대선 공작 사건은 사실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후에 사실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의 드루킹의 가짜 뉴스 정보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선거 부정이 이제 과거와 같이 직접적이고 뭐 이런 노골적이보다는 뭔가 은밀하고 온라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지금 몇 년 좀 쉬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이런 연구가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좀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양은 뭐 절차적 정의, 그러니까 결과도 보면 이제 절차적 정의가 있으면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거 품질 연구가 절차적 차원으로 약간 이렇게
이 관리 정차적 차원으로 이렇게 이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실질적인 차원, 과연 선거 경쟁들이 얼마나 좀 충실했는가, 뭐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아젠다들이 얼마나 이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나, 뭐 이런 식의 좀 과정은 좀 부족한데 이런 부분으로 좀 확산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의 선거가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때는 일제 강점기라서 별로 안 좋아, 선거라는 게 뭐 지방선거 일부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선거라는 게 그랬고, 이제 50년대부터 이제 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2012년 여기 이제 파란색이 이제 선거의 자유도와 이제 공정도고요. 요 빨강색 선은 이제 선거 일렉션 매니지먼트 바디라고 그래서 이 선거 관리기관의 이제 어떤 수준인데,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수준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이 왜 어떻게 해서 좋아지게 됐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해보자면, 이 첫 번째는 경제 성장과 도시화로 인해서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선거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 옆에 옆방에 그 새로운 신임 교수님이 오시는데 거기 지금 드릴로 공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소음이 들어가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이 거리 수준에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하급 공무원의 부패가 별로 없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과 도시화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 차원에서 이제 민주화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특히 뭐 과거에 이제 선거 캠페인 같은 거 하면 학생 운동 하시는 분들이 야당 이렇게 도와주러 오고 막, 그러니까 부정을 못하게 이제 선거감시위원회, 공정관리, 뭐 공정감시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지금은 한국의 선거 개표하는 과정에서 보면 모든 정당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단체도 참관을 하거든요. 물론 페이를 받습니다. 하루에 뭐 5만 원인가 6만 원 받고 이제 페이를 받는데, 그분들이 참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선거 부정을 좀 많이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15 부정선거 이후로 이제 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부가 이제 우리나라 서열로 보면 대통령, 국회의장, 사법부 이렇게 해서 5번째가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이제 오부 요인에 들어가시더라고요. 5번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선거 부정을 없애는 데 기여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선거 품질이 한국에서 높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좀 이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유럽에 비해서, 유럽이 이런 데서 뭐 덴마크나 이런 게 85.8, 이게 피파 노리스의 이제 이 자료인데요. 자료인데 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높고, 한국은 이제 이 피파 노리스의 이제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게 여기 한국인데 73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비해서 좀 낮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높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이렇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연구나 혹은 이론적인 연구가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끝으로 이제 선거 관리를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느냐, 좀 더 개선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 저는 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법제적인 차원에서 정당법이라든지 선거법 등이 좀 더 완화돼 가지고 유권자들이 좀 더 선거에 자유롭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는 과거 강원택 선생님이나 이제 서복경 선생님 이런 분들이 여러 차례 이제 학계나 혹은 시민단체에서 발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사실은 좀 의도적으로라도 국가적 차원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민주화된 다음에는 어떤 시민들은 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나라가 옛날에 정말 문제라고 그랬었는데, 이 미국이 들어가서 교육개혁을 이루어내면서 70년대, 80년대가 되면 지금 시민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독일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나오는데, 반면에 영국이나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과거에 민주주의를 시작했고 선도했던 나라들인데 지금 약간 뒤처지는 이제 면이 있거든요. 그것이 보면 일정 정도 뭐 어떤 성공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하여튼 이 성공의 딜레마, 예, 초창기의 성공이 이제 이후의 성공을 딜레마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이런 노력이 한국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선거 보팅이나 이 보팅 연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선거 제도, 선거 품질, 뭐 선거 개선 이런 연구들은 상당히 없어요. 또 여기에는 또 구조적인 제약들도 있습니다. 가령 선거 연구를 하려면은 시군구 행정부 단위의 자료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자료들이 보면 행정부가 있고 만들어내고 사법부에서도 만들어내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만들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만들고 있거든요. 이걸 총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거 개인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한국이 결국은 이 상권 분립 혹은 오권 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가 연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상권 분립이나 오권 분립의 어떤 이 벽을 넘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좀 관련해서 뭐 선거관리위원회나 혹은 뭐 세계선관위협회도 마찬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면 한국 선거가 조금은 민주주의 발전 혹은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바람을 가지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강우찬 교수님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조용호 교수님께서 이제 그 한국의 이런 저희 팀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의식이나 이런 이제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실 두 번째 미팅을 가졌을 때 선관위에서 오셨던 김영곤 과장님께서 선관위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한 어떤 그 발제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그 발제해 주신 내용에 약간의 내용들을 더 첨가해서 이제 선관위의 역할에 대해서 한국 선거 품질의 향상에 기여한 한국 선관위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근데 그 아까 그 조용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자의 입장에서 좋은 연구가 되려면 현실에 이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많이 하는데 막상 이제 한국 선관위가 이렇게 잘했어라는 식의 그 내용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김영곤 과장님께서 쓰신 이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크게 두 가지 주제에서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역량과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 왔는가. 이제 크게 헌법적 제도적 장치들, 그리고 이제 선관위 구성원들의 의지와 인식,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평가.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하나 더 나왔던 게 정치 엘리트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전하거나 수립되는 과정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나 이에 이루어졌던 어떤 그 헌법 변화, 결국은 이제 독재자가 왜 그 자신의 어떤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선거의 중립성에 동의했는가. 사실 이제 이게 저 학자로서는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 같아서 저희 여기에서는 이제 다루지 않고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역량, 저희가 아무래도 비교적 관점에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나 혹은 이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적 제도적 장치는 흔히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는 행정부에 설치된 선거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관장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었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던 상태였고, 이후에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이제 반성으로 해서 제3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국회와 정부,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됐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1972년 헌법을 제외하고는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중앙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960년 3차 개정 헌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만 헌법에 규정이 되었는데, 이후에 그러니까 되었고 조직이나 권한 등은 법률로 위임한다라고 했었는데, 이후에는 점차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권한이라든가 임기, 정치적 중립성, 신분 보장, 규칙 제정 이런
선관위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모두 헌법적인 사안으로 제정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변화가 사실 이제 선관위의 독립성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누가 정권을 차지했는가, 어떤 정치 세력이 정권을 차지했는가라는 어떤 그 현실적인 고려,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고 법률로 하는 것보다는 헌법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헌법적이고 제도적인 이제 장치를 마련을 했었고요. 이제 뭐 대충 대략적인 내용은 아실 것 같아 헌법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두 번째 모임에서 사실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신 분이셔서 그렇겠지만 이 선관위 구성원들의 어떤 의지와 인식에 대한 김용국 과장님께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지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선관위 구성원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여해 왔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이제 1964년에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초두순시하려고 했는데 당시 위원장님께서 거부하셔가지고 못 오셨다. 그래서 이제 선거 중립성 유지하려는 어떤 선관위 어떤 의지가 있었다는 거. 두 번째가 1988년 이회창 위원장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동해시 재보궐선거에서 그때 그 역사상 최초로 후보자를 고발했던 게 이때 이 선거가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출마했던 5명의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까지 모두 고발 조치를 취했던 게 최초였고, 이후에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이회창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이 책임을 지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라는 뭐 이런 사퇴의 변을 내놓으셨는데, 당시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정말 그때에는 이러한 선택들이 상당히 센세이셔널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것 때문에 시사저널에서 올해의 인물 선정하는데 이회창 위원장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공정성과 그거를 담보하는 어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비교적인 연구가 피파 노리스 연구를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실제로 너네 어떤 각국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평가해봐라. 이거는 이제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가 아니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평가인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 한국이 저희가 여기 있는데 보면은 독립성에 대해서 우리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되게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스스로. 전문성에 대해서는 이제 80점이라서 조금 낮은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둘 다 100점 100점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가 자신들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제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게 여기 국가들이 보시면 이제 대체로 흔히 생각하는 민주주의 독일이나 미국 등은 없어가지고 아마 미국이 없는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밖에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선거관리위원회 자산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인데, 사실 정부 기관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되게 박한 편이거든요. 신뢰도 이런 거 국회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상당히 뭐 15%에서 10%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조사도 있고 한데, 국민들의 인식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되게 우호적입니다.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신뢰도에서는 그때 조영호 교수님이 하셨던 연구로 보면 한 70% 정도가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사회조사에 따라 사회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국회 정당에 대한 신뢰도인데, 보시면 상당히 높게 나타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이 되게 높게 나타나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선거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도 역시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시기에 걸쳐서 50% 이상,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75%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역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는, 잘 안 보이시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이 선거관리위원회 스태프의 규모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첫 번째 문항이 정규직이라고 permanent staff, 정규직 직원의 수, 두 번째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치르기 위해 일렉션 타임에 이렇게 선거 기간에 고용한 어떤 그 사람들의 숫자인데 보시면 여기 이제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2,800명 전체 이제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숫자는 2,800명 정도 되고 선거 기간 중에 고용하는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은 한 20만 명 정도 되고 이렇게 발론터리 하는 그 자원봉사에는 거의 의존하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살펴보시면 이제 다른 나라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규직이 많고 임시로 고용하는 사람이 적거나 정규직이 적고 임시로 고용하는 사람이 많거나 이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한국은 두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정규직도 비교적 상당히 많은 편이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임시로 고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인데 제가 뭐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런 그러니까 비교적 큰 규모의 선거를 정규직과 이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제가 보고서에 언급하고 있는 거는 이 한국 선거관리의 특징은 단순히 그 행정부나 입법부에 관한 선거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위탁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선거가 상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계속해서 관리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토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선거 품질 관리 향상을 위해서 선관위가 저는 잘해왔다라는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가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공유를 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